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순진입니다. 오늘은 환경대학원 렉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와 1.5도씨 탄소중립 시대의 개막. 도대체 탄소중립 시대란 무엇이고 왜 이 탄소 중립 시대가 개막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의 개막이란 건 바로 시장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위기 문제가 단순히 기상이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다 직접적인 경제 문제로 이미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세 번째로는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물론 에너지 전환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 조건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탄소 중립을 위한 한국의 과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은 미 항공우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 적은데요. 그게 이 그림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대기 중의 CO2 농도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약 80만 년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80만 년 동안 이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나오는데 저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80 ppm입니다. 대기 중에 기체 분자가 100만 개 있다면 그 중에 사실 여기는 300 ppm이죠. 300을 넘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여기 0은 바로 1950년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이 1950년을 지나면서 거의 수직적으로 상승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416 ppm입니다. 이미 이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2도 정도 상승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국제사회는 더 이상의 온도 상승을 뒀다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지표면의 온도 상승 자체를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부르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기후변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정말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5년에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려서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이라는 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리협정을 통해서 최초로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씨 훨씬 아래로 유지하자. 그리고 좀 더 노력해서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2도씨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1.5도씨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은 2018년에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1.5도씨가 왜 중요하냐? 2도씨와 1.5도씨는 약 0.5도씨, 그러니까 0.5도씨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굉장히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극단적인 폭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노출되는 인구, 그게 2.6배나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여름철에 빙하가 없는 북극 바다가 1.5도씨 상태에서는 100년에 한 번 발생을 하는데 2도씨 상태에서는 10년에 한 번, 특히 10년에 한 번 발생했을 때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역적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cm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1700만 명 이상 수몰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 손실에 있어서도 식물이나 척추동물이나 이 0.5도씨 차이에 2배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양 수산물 어획량 같은 경우에도 이 0.5도씨 사이에 2배나 그 수확이 차이가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CC에서는 1.5도씨 목표로 우리가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 1.5도씨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이 세기 중반에까지
넷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대기 중에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CO2 배출량을 줄이지만 0으로 완전히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배출된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흡수를 해서 여기에 어떤 방법이란 건 조림이라든지 또 탄소 포집 저장 이용 기술이라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흡수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만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1.5도씨 목표를 달성하려면 결국은 2050년까지 1차 에너지의 50에서 60% 그리고 전력 생산의 70에서 85%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더욱더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임계점이 임박했다는 데 대한 그런 우려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계점이란 건 영어로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점을 지나게 되면은 되돌아오기가 힘든 굉장히 극적인 그런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이처지에 실렸던 2019년 논문인데요. 이런 다양한 그 지역에서의 이상 기후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들이 서로 연동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호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 되먹임 현상이 굉장히 그 양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심각한 비상사태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경고음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세계적인 그 기후위험 인식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인데요. 지금 조사 대상국,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작년에 조사한 것입니다. 26개국을 조사했는데 90% 이상이 평균적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이제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에 파리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2도시 목표를 이야기하고 또 1.5도시에 대해서도 노력해보자. 결국은 그게 보면은 파리 협정 제4조에 보면은 21세기 중반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원에 따른 제거가 균형을 이루도록 가능한 한 빨리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도달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에 스웨덴이 세계에서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1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IPCC에서 그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이제 연이어서 많은 국가들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7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영국에서 이제 2019년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또 이걸 법제화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연이어서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래 이제 5월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뭐 법제화를 하든 정책을 개발하든 선언을 하든 아주 느슨한 상태의 선언까지 포함한다면 131개국이 지금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한 상태이고요. 그 국가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합하면은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73% 정도입니다, 지금. 아직도 그래서 27% 정도의 국가들은 선언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런 선언 덕분에 좀 더 낙관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걸 달성한다면 2도시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5도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들 가운데서 주요국들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럽이 가장 먼저 선언을 했고요. 영국에 이어서 EU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도 선언을 했었죠. 작년 9월에. 그리고 일본, 한국, 그리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국가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달성한 국가가 여기는 0% 작년 말까지라서 그런데요. 제가 방금 UN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2개국에서 지금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부탄 같은 나라를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는 법제화가 된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나라는 정책에 그것을 포함한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여전히 이제 선언 상태에서 좀 더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2030년까지 국가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온실기체는 대기 중에 배출이 되면 온실효과를 한번 야기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5에서 40% 아직은 좀 그 범위가 넓긴 한데 최소 15%는 1000년을 머무른다고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배출량을 애초에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들 그리고 신규로 그 NDC라 그래서 국가 감축 목표인데요. 그것을 상향한 국가들 또 둘 다를 한 국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녹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상향 목표를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한 그런 상태이죠. 그리고 지난번 4월 22일 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기후 정상회의를 주최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 2030년 목표를 상향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여기 보시면은 세계적인 배출량이 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덕분에 0.2도 정도의 상승을 막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후변화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한 탄소 불평등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기 빨간색 국가들이 10대 다배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10대 다배출 국가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 배출량의 68% 정도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3대 다배출 국가, 여기 EU는 영국을 제외하고 EU 27개국만 포함한 건데 이 3대 다배출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46%. 그리고 저기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100대 저배출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100개 국가들이 배출한 양을 다 합해도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국가들 3대 다배출 국가와 10대 다배출 국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빠르게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문제는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량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이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심각한 진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1위예요. 여기 캐나다하고 굉장히 비중이 거의 뭐 비슷한 상태인데요. 우리가 지금 11위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연소로부터 배출되는 CO2 비중으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어떤 과제, 시대적인 과제로 제시가 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131개 국가들이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이고요. 이런 것을 좀 더 실천적으로 이행해 가기 위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 시장, 세계 시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금융 질서 그리고 통상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RE100이라고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줄인 말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전력만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2014년부터 이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지금 작년에 284개 기업이 선언을 했는데 지금 6월 현재 316개의 기업이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 기업들은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가 보면은
이미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GM이나 BMW처럼 자동차 회사들도 소위 말하는 중화학공업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이 도대체 누구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은 이 아리백 위원회에서 연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년 보고서라서 올해 가입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작년 보고서라서 2019년까지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목표 연도는 사실 기업이 자기 상황에 맞게 정하고 있습니다. 뭐 2050년을 목표로 하는 데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보시는 것처럼 45%가 3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평균 2028년이 지금 목표 연도입니다. 이미 53개사는 아리백을 달성한 상태이고요. 또 90% 이상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 65개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 목표를 빠르게 달성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아리백에 가입한 국가들이 수요로 하는 전력 소비량은 호주라는 그 국가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을 넘어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의 변화를 또 야기하는 중요한 제도를 지금 EU에서 도입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제라는 건데요. 탄소 국경 조정제라는 것은 목적지 시장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해서 목적지 시장에서 교육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다. 무슨 얘기냐면 EU 입장에서는 EU는 EU ETS라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을 2005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EU 영내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규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지금 부담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EU 밖에 있는 그런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시장으로 수입해서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거래를 그러니까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에 따른 그런 탄소 비용을 역외에서 이렇게 EU 영내로 수입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탄소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EU에서 지금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배출권을 사도록 하겠다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저기 철강인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에 그 2023년에서 2026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한용회계법인에서 만약에 EU도 그렇고 뭐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런 의향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국가들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특히 뭐 국경세의 형태로 도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가 이걸 또 분석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융권에서 탄소 중립을 향한 경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많은 금융권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 더 이상 탄소 중립에 위배되는 그런 산업 활동을 하는 회사들에는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다. 또는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에는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기후 리스크 관련해서 금융 감독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녹색 금융 분류 체계라는 것을 채택을 해서 이것을 준수하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대 환경 목표 안에 첫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 두 번째로 기후변화 적응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준수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금융회사에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18년에 노벨 경제학장을 수상했던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후클럽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클럽에 가입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 온실가스 누출을 방지한다거나 또 온실가스 배출에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국가들이 여기에 가입하도록 해서 가입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하지 못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임승차자로 간주를 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안을 또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길,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실 학자들에 따라서 인간의 그 역사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수렵 채취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뭐 이렇게 바뀌어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생산수단과 생산력의 관계에 따라서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간의 역사를 에너지용의 역사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에너지를 사용했던 시대에서 수렵과 풍력 시대, 그리고 증기의 시대, 지금은 전기의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구분점이 뭐냐면 바로 근대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거죠.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혁명기부터 인간의 역사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없는 이유가 사실은 화석연료와 같은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기계를 조작해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전기를 발명을 해서 굉장히 그 기존의 위치 제약에 따른 에너지 이용의 제약,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는 벗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그림을 갖고 와서 제가 응용해서 그린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여기는 지금 1850년부터 180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애초에 인간은 우리가 산업혁명기를 1750년대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때는 뭐 아주 큰 변화가 많이 있지는 않았고, 영국에서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고, 1800년대 중반에 와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산업혁명들이 많이 이제 조금씩 확산돼 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에너지 소비에도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주로 인류가 의지했던 에너지원이 뭐였냐면요. 사실은 전통적인 바이오매스, 땔감이 주된 성분이었죠. 그러다가 산업혁명기에 들어와서는 석탄을 대대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또 인류가 사실은 석유를 이렇게 개발해서 사용하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859년에 유전이라는 걸 최초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1870년대 석유 소비량이 처음으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력 발전을 추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재생에너지, 원자력, 그 다음 풍력, 태양광, 현대 바이오연료, 이런 식으로 쭉 추가가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00년까지도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특히 1850년대까지는 그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가 없다가 1900년까지 조금 증가했다가 굉장히 빠르게 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 게 1950년대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사용한 에너지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석유 없는 삶을 상상하는 건 사실 석유 없는 삶이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석유 없는 삶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왔어요. 산업혁명기로부터 지금까지 뭐 250년, 길게 잡아도 27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인류의 삶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1950년대부터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에너지 소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다양하게 사용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은, 탄소 중립까지는 2050년, 그리고 45% 줄여야 된다는 시점은 2030년이어서 사실 지금으로부터 30년과 5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에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면서 에너지원 구성을 빠른 시간 안에 바꿔야 되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온실기체 배출을 보면은 부문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부문입니다. 73.2% 정도가 에너지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농업이라든지 또 산림, 토지 이용 이런 부문에서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산업 공정, 폐기물, 이런 방식으로 돼서 여기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제가 뭐냐면 에너지 전환입니다. 사실 에너지 전환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는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원 자체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원의 변화라는 것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 그것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망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그런 그 망과 시설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방식, 그것을 유지하는 다양한 행정 시스템, 법 체계, 제도, 정책, 사람들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은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 개선을 통해서 수요 자체를 줄이면서 그래도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방향에서 중요한 건 에너지 이용 방식을 전기화시키면서 그 전기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체계는 사회 기술 체계의 일종으로서 물리적인 인공물만이 아니라 그것을 관장하는 조직이라든지 연구개발 프로그램, 관련 법, 행정체계 이런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온실가스 감축 방법인데요. 결국 에너지가 핵심이 되면서 특히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생활 습관과 행태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는 줄여도 사실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식생활이라든지 다양한 그 산업 공정 이런 것들이 정말 배출 제로가 되는 상태는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는 산림을 좀 더 확대해서 흡수원을 늘린다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CS 또는 CCUS라 그래서 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그리고 이용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많이 배출하고 그걸 그냥 흡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IEA에서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인데요. 결국 보시면은 에너지 소비 자체를 이렇게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제한되고 있는 내용들은 석탄 발전소 건설 금지라든지 내연기관차의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시점을 정해서 그때까지 이것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과제에 직면해 있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7위입니다. 그리고 온실기체 배출은 11위고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축적 성장 못지않게 에너지 소비도 압축적으로 엄청 많이 해서 누적 온실기체 배출량도 1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기체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저기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2018년까지 지금 계속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환, 그러니까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게 거의 87%가량이고요. 그 안에서도 전기와 열을 만드는 전환이 거의 절반에 이릅니다. 그리고 제조업 건설업인데 전환에서 만들어진 전기의 절반 이상을 제조업 건설업이 쓰기 때문에 사실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온실기체 배출량은 36% 정도입니다. 우리의 온실기체 배출량은 어떤 경로를 밟아왔느냐? 사실 우리는 2009년에 2020년 국가 배출 감축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표한 게 뭐였냐면 2020년 배출 전망치에 비해서 30%를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약속을 했죠. 그래서 결국 얼마로 줄이기로 했냐면 5억 4,003톤만 톤으로 줄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 빨간 선이 우리가 배출해온 실제 배출량인데 계속해서 늘어났죠. 심지어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는 배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출 증가율이 좀 떨어지다가 지금 2018년에 조금 정점을 그리고 그 이후에 다소 떨어졌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잠정치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기가 침체하면서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통해서 이동이 좀 줄어들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게 있어서 이 경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제시했던 배출 감축량에 비해서 1억 톤 이상 더 배출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2020년에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기후변화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냐면 가장 지금 빨간색이
굉장히 낮은, 가장 낮은 단계인데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젊은 와치라는 곳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이용량이라든지 기후변화 정책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가중치를 줘서 이걸 평가를 하는데 원래는 58개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등수는 61등까지예요. 왜냐하면 1, 2, 3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58등, 57등 이렇게 하다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53등 정도로 올라갔지만 여전히 가장 성과가 낮은 그런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지수 같은 경우에 이거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총 115개국 가운데 그래도 이게 예전보다 지금 49등 정도로 48등 정도로 지금 49등이죠. 그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아주 상위 그룹은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중립에 관해서 이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결국은 그 작년 말에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기후변화 협약 사무처에 제출을 했고 그때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담았죠. 근데 그때는 시점을 아주 명확하게 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그때도 시점을 명확하게 했죠. 그 전에 이제 10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을 했고 그 내용이 이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 담겨서 작년 연말에 유엔에 제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 5월 29일 날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금 굉장히 그 큰 조직으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아직 법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출발한 상태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대통령 소속 기관인데 국가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과 소통에 있어서 최상위 가버넌스 기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령에서는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1기는 9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분과위원회가 8개가 있고 그 모든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는 총괄기획위원회가 있고 또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제 수렴하기 위해서 국민정책참여단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또 다양한 이해 당사자 집단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노동계, 농민 또 청년 세대, 지자체 이런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탄소중립 선언의 배경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 압력,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 이런 세계적인 어떤 그 국제 통상 질서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국면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담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뭔가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기후위기는 사실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는 데 대한 자연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지금 2017년에서 2050년까지 저렇게 정말 급격하게 탄소 배출, 우리나라는 지금 온실기체 배출량 전체를 보고 있는데 거의 0에 수렴하게 줄여야 됩니다. 결국 이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질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고 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저를 만나는 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그럼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되는 건 2030년 감축 목표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감축 목표는 2017년에 비해서 24.4%를 줄이는 건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정도 목표량을 우리가 정하게 되면은 지구 전체 온도가 3도에서 4도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는 너무 많겠죠.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문명의 대전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의 문명은 탄소에 기반한 탄소 문명인데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탈탄소 문명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과 제도, 예결산 방법 모두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조차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제가 나열은 해놨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경로가 정의로워야 된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거나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기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하는 분들 또는 그 지역, 산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모두를 안고 포용적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에너지 이용을 재생에너지 이용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재생에너지 입지를 둘러싸고 너무나 많은 갈등이 또 심각하게 제기되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에너지가 가장 핵심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농업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식습관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사고도 바뀌어야 되고 또 경제 자체가 순환 경제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소 흡수원 같은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지속 가능한 살림을 경영해서 흡수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결국 여기서도 중요한 게 탄소 중립 이행 기본법이라는 게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탄소 중립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법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게 정권과 무관하게 정말 독립적으로 또 지속성을 가지고 이 탄소 중립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목표 그것이 법에 규정이 돼야 되고 탄소중립위원회 위상이 좀 더 안정적으로 법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도 새로운 법적인 기초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 개개인이 어떤 식으로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가. 우리가 흔히 생활 속 실천만 강조했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을 압박해서 정치와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이따가 또 뭐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